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손은규 작가의 작품 배우가 된 노인 준비했습니다. 오영수 문학상과 이상문학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청춘을 상기시키는 딸과 사이를 위해 과감하게 배우의 역할을 감내하게 되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배우가 된 노인 손홍규. 노인이 처음 공원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은퇴한 교수이거나 고위 공직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은 늘 구김이라곤 전혀 없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는데 나이에 비해 여전히 풍성한 회색 머리칼과 어울려 묘한 기품을 발산했다. 등은 조금도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단정했으며 기다란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청초한 교태마저 느껴졌다. 그의 기다란 다리는 학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그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기라도 할 듯 몸짓이 가벼워 보였다. 다리를 꼬고 앉을 때 양복 바지가 팽팽해지면서 바지자락이 슬쩍 올라가 탄력 있는 양발에 감싸인 복사뼈가 드러났는데 그 도드라진 뼈는 목 가운데 자리 잡은 울대뼈가 그렇듯이 호리호리한 데다 몸태가 부드러워 여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에게 도저한 남성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은 듯했다. 그는 보통 노인들이 즐겨 신는 체크무늬 단화가 아닌 길이 잘 든 가죽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는 잘 닦여 머리칼처럼 은은한 광택이 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관된 회색 기운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한마디로 그는 곱게 늙은 사내였다. 공원 북쪽 야트막간 산에는 산책로가 있었다. 공원에서 시작되어 공원에서 끝나는 그 산책로를 따라 숨을 헐떡이며 기다시피 걸으면서 악자까지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여느 노인들과 달리 그는 꼼짝도 않은 채 벤치에 앉았을 뿐이건만 혈색마저 좋았다. 그는 공원에서 크로켓를 치거나 속보를 걷는 다른 노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는 했지만 직접 그런 일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실이 비슷한 연배의 다른 노인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듯 했다. 이따금 육각 정제에서 벌어지는 술취럼이나 오락회에 그는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공원을 소유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공원을 소유했다. 그는 누구와도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그런 사실을 불편해하지도 않는 듯 했다. 그가 공원에 나타나면 공원을 구성하는 사물들이 즉 놀이터의 미끄럼틀, 그네, 시소를 비롯해 한 가지 목적에 충실한 단순한 운동기구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벤치와 아직 덜 자란 느티나무, 그리고 공원을 찾는 두어 종류의 새들과 좀처럼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경계심 많은 고양이들마저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 이발치 앞에 엎드렸다. 공원 관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이 토요일마다 기다란 쇠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며 그의 앞을 지날 때면 이 공원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이 동상 앞을 지나기라도 하듯 무심함을 가장했지만 감출 수 없는 존경심이 깃든 눈빛들로 그를 바라보는 거였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우울한 낯으로 어딘지 모르는 곳에 시선을 던지는 노인을 관찰하면서 그 노인이 공원을 찾아주는 덕분에 자신들이 매주 이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원이 한층 더 품격 있는 휴식처가 되었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듯 했다. 윗몸을 약간 숙인 채 다리를 꼬고 앉은 노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볍게 품은 것 같았고 그 모습이 꼭 기타 연주자를 연상시켰는데 사람들이 그를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며 지나갈 때면
이제 막 주유를 끝내고 객석을 바라보듯 턱을 들어 올려 그들을 일별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공원은 화장터가 있던 자리였다. 새로 선출된 구청장은 화장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정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그곳을 공원으로 바꿔냈다. 그래서 공원은 상업구역, 근린구역, 주택구역 등으로 정확하게 구획된 다른 도심과 달리 원래부터 뒤죽박죽이었던 이 낡은 도심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무례하게 짝이 없었다. 그 공원 옆에 외벽의 대부분이 통유리로 마감된 신축 건물인 구립도서관이 들어섰고 새로 조성된 공원이 재채기를 하며 뱉어낸 사과 조각처럼 괴상한 모양의 쉼터가 공원과 도서관의 경계지대를 형성했다. 도서관 부속 공간인 쉼터는 공원을 기형적으로 축소한 곳인 듯도 했고 공원이라는 괴물이 꼬리를 감추며 사라지기 직전에 자는인 듯도 했다. 쉼터에서 도서관 건물을 바라보면 통유리에서 산란하는 빛들 때문에 남바다를 보듯 막막해졌고 그런 이미지 탓에 구조의 가능성이 희박한 대양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듯한 기분이 더욱 강렬해지곤 했다. 내가 노인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인이 일정한 벤치를 고수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혹은 불규칙적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은 놀이터 끝에 녹색 의자에 앉았다가 공원 지도가 그려진 팻말 옆 갈색 의자에 사흘을 머물렀다가 다시 놀이터 끝으로 가거나 크로켓을 치는 다른 노인들의 엉덩이가 잘 보이는 가로등 아래 앉기도 했다. 그의 자리 이동은 하루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이처럼 일주일 혹은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관된 목적을 지닌 행동처럼 여겨졌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의 행동에서 특별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으나 2달이 지나자 그의 자리 이동이 더욱 신경질적인 행동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머리를 매만지기 위해 거울 앞에 섰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까다로운 멋쟁이라도 보는 듯 했다. 한번 벤치에 앉으면 좀처럼 자세를 바꾸지 않는 노인이 어느 날이 되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듯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노인은 공원 남쪽 언저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과감한 구청장이 성급하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재생고무가 섞인 아스콘으로 조깅 트랙을 깔았는데 처음에는 환영받던 이 트랙이 다른 구의 친환경적인 트랙과 비교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몰려와 트랙을 갈아엎으며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라인더와 천공기가 내는 소음이 도서관 유리창을 우박처럼 두들겼고 이따금 건물 전체가 쿵 소리를 내며 울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지곤 했다. 지하에서 발파 작업이라도 하듯 알 수 없는 진동이 열람실을 강타하면 100여 개의 머리통이 일제히 칸막이 위로 둥둥 떠올랐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카세트에서 이어폰잭이 빠지면서 미국인의 목소리가 조롱처럼 울려 퍼지곤 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조깅 트랙을 갈아엎는 공사의 소음이 그토록 웅장한 이유를. 아마도 다른 곳에서 규모가 큰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도시건축을 전공했다는 누군가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장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며 그곳에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도시의 하수관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게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는 않는 듯했다. 차라리 도서관에서 300킬로쯤 떨어진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노인은 소음과 흙먼지를 견디며 벤치를 지켰다. 노인 앞으로 지나는 트랙을 뒤엎던 인부들이 안전을 이유로 노인을 다른 장소로 안내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라인더가 그의 발 아래서 불꽃을 튕겼고 천공기가 날려보낸 돌부스러기가 그의 무릎에 맞고 떨어졌다. 도서관 자치위원회가 소음에 항의하자
공사 감독관은 도서관 외벽에 소음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위협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참을만 하다며 자치위원회를 만류했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유리에 달린 작은 창들을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원을 찾는 노인들은 우르르 도서관으로 몰려와 신문 열람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서로 다투다가 지하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형편없는 식재료에 투덜대면서 밥을 먹고 쉼터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율무차 따위를 홀짝대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곤 했다. 그들이 쉼터에 몰려있으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말년 병장 앞에선 이등병처럼 주눅이 들어 슬금슬금 공원 쪽으로 물러났는데 공사가 시작된 뒤로는 그럴 수도 없어 식사 뒤에 누리는 짤막한 휴식 시간을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했다. 나는 그런 노인들 가운데 몇몇이 집요한 눈길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티곤 했는데 내게 정당한 훈계를 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라는 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이성이 파업을 한 사람들처럼 굴었다. 그들의 눈빛은 내게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자부심을 존경할 마음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 이를 때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요니는 내게 야심을 지녔을 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자기 혐오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요니는 그 견해를 곧바로 철회했다. 내게 애초부터 야심이라는 게 있기나 했는지 의민이라는 사족을 달면서 우리는 주말이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극장에 가거나 미술관에 갔다. 주말의 데이트가 연극 리허설처럼 여겨졌을 때 윤희가 분통을 터뜨렸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렇다. 나 때문이었다. 최연소는 아니지만 이른 나이에 지점장에 올랐을 때 나는 얼떨떨했다. 드문 일은 아니었으나 내가 그런 지위에 오르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지점장이 되었을 때 보험업계는 불황이었고 아마도 그게 내가 지점장이 된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새로 영입한 2명의 판매원은 나와 동갑이었는데 그들은 고객들에게 사기를 치고 수금한 돈을 챙겨 달아났다. 지점장이 된 지 반년 만에 사표를 쓰고 나왔을 때 윤희는 우리의 결혼을 당분간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가 권하는 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순순히 학원에 등록했고 앞날이 불투명하기로는 나 못지않아 보이는 젊은이로 우글대는 구립도서관을 다니게 되었다. 윤희는 미술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는데 왜 우냐고 묻는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바보스러웠다. 네가 안심하고 내가 안심해서 그래. 내가 한심하다는 말은 금방 알아들었지만 윤희가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한 말은 여러 번 곱씹어 보고서야 알아들었다. 한심한 놈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한심한 년이라는 뜻이었다. 알아듣게 되자 화가 났다. 언젠가 우리는 길거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연인들을 보며 소리 죽여 웃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꼴이 되었다. 다시 입에 담긴 힘든 비난이 서로를 겨냥하며 날아갔다. 다음 날 아침 발가락이 몹시 아파 병원을 찾아가다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승용차를 둘러싼 일가족을 보았다. 중년의 가장이 비슷한 연배의 아내에게 변명이라도 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중이었고 부모가 험악하게 싸우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게 역력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자매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휴일의 외식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골절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간단히 응급처치를 한 뒤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 앞에 홀로 앉아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을 듯 절망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중년 사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제가 범인이에요. 중년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가 무척이나 다정해서 나는 그만 윤희와 어떻게 다퉜는지를 시실콜콜 털어놓고 말았다. 우리는 함께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사이드미러 수리를 부탁했는데 정비소 직원은 통째로 교환하지 않으면 순정부품으로 수리해줄 수 없노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분통을 터뜨렸고 이끼 소문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업계의 횡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분개했다. 정비소 직원이 내놓은 싸구려 재생부품에 또 한 번 발을 굴렀다. 그리고 중년 사내는 점점 대범해졌다. 남자는 약하지만 가장은 강하다. 부서진 것과 똑같은 걸로, 이왕이면 열선이 들어간 걸로. 전동접이식이면 좋지 않을까? 결국 내 일주일치 생활비가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라는 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우리는 공원 근처의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안주 삼아 고량주를 서너 병 마셨고 유익하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은 충고를 듬뿍 사례로 받은 뒤 형리 마오사이가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나는 중년 사내와 종종 골목에서 마주쳤는데 그이가 아내 몰래 의미심장한 눈짓을 할 때마다 사는 일이 고단할 게 분명한 저 일가족과 맺게 된 고약한 인연을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 소심한 두 딸과 어수룩한 남편을 둔 중년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의욕이 가득했으며 이처럼 낯선 누군가에게 불안당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신세가 다시 처량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윤희는 한동안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는구나 싶었는데 토요일 오후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랑 싸운 거 후회해? 그럼 당연하지. 내 가슴 작다고 한 것도? 언제는 자기 손에 딱 맞는다며 좋아하더니.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하지 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윤희는 내가 어떤 비난의 말을 퍼부었는지를 세세히 상기시켜 주었고 새삼 우리 역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저속하고 비루한 방식으로 다투었음을 알게 되었다. 도서관 앞이니까 나와. 이미 나는 도서관 앞이었다. 나를 충분히 징계했다고 여겼는지 윤희는 언제 다툰 적이 있냐는 듯 팔짱을 꼈다. 열람실을 구경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쓸쓸한 겨울끝 무렵의 공원을 거닐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듯 우리는 고상한 단어들을 동원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자존심을 온전히 되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윤희의 머리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싸구려 샴푸 냄새와 팔뚝에 와닿는 부드러운 젖가슴을 느끼며 나는 안도했다. 굳이 묻지는 않았다. 그 사이 윤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내 옆에 있으니 다행이다.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었다. 윤희에게는 나 외에도 저울질할 수 있는 사내가 2명 더 있었다. 한 여자의 인생에 남자 서넛은 많다고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사내들 가운데 윤희가 스스로 예사롭지 않다고 표현하는 가정형편의 무심한 사내는 나 하나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윤희의 어머니는 한평생 외도를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다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윤희의 오빠는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팬 뒤 칠레로 이민을 가버렸다. 윤희는 고독한 딸이었다. 가족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로 윤희는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가 아니면 입을 다물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윤희의 가슴 밑바닥에는 발설되지 못한 말들이 하역된 채 녹슬었다. 나는 윤희가 오래된 드라마의 단역 배우처럼 절규할 때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도 그래서일 거라고 짐작했다. 진실은 알 수 없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불행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이든 마찬가지로 상관없었다. 윤희가 털어놓는 흔하고 진부한 가족사를 들을 때 나는 차라리 내가 말기암 환자거나 치명적인 유전 질병을 지닌 시한부 인생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희는 윤희라는 한 인간으로만 따지자면 내게는 과분한 상대였으므로. 그날이었다. 우리 결혼하자. 텅 빈 공원에서 윤희가 내뱉은 말이 바람에 뒹구는 쓰레기처럼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발을 질질 끌며 멀어져 갔다. 윤희의 목소리에는 이처럼 의미심장한 문장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묻어났다. 지금 사는 집 부동산에 내놔. 혼수는 되도록 쓰던 것들 깨끗이 단장해서 쓰기로 하고 예불은 생략하자. 나는 간단한 커플링으로도 만족해. 내가 저축한 돈은 집 구하는 데 보탤게.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윤희는 아버지에게 기대할 건 없으므로 행운을 바라지는 말자고 덧붙였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윤희의 아버지가 어쩌면 미래의 장인이기도 할 조금 미워졌다. 왜 미워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조만간 아내가 될 여자가 내 앞에서 초라해졌기 때문인지도 혹은 막연히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치심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때문인지도. 부동산에 들렀을 때 나는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다. 거기에 그 노인이 있었다. 40대 후반의 중개사는 나를 남동생이라도 대하듯 허물없이 굴었기에 나는 손님용 소파에 앉아 노인의 뒷모습을 흘끔거렸다. 노인은 공원에서 마찬가지로 흐드럼 없이 단정하게 앉아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조차 할퀴지 못한 듯했다. 풍파에 시달려 본 적이 없는 듯한 맑고 낮은 톤으로 노인은 중개사가 맞선 상대라도 되듯 매혹적으로 말했다. 부동산에 가보한 자는 윤희의 닭다리 아니어도 나는 도서관과 집을 오가는 길에 들르곤 하였다. 처음에 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방을 빼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나는 마땅히 핑계가 없어 결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뒤로 중개사는 내가 왜 결혼한 뒤 이 동네에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이유를 한 가지씩 찾아내며 설득했고 얼굴도 모르지만 분명히 참한 섹시일 게 분명한 예비 신부의 행복을 위해 기다렸다는 듯 신혼부부에게 딱 어울리는 집이 나왔다며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말을 해주자 윤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나는 도서관 쉼터에서 전투적인 태도로 율무차를 마시던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복잡한 표정을 지은 사람은 바로 대범한 가장이었다. 그 사내는 내가 이 동네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가늠하는 듯 했고 내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도 무척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처럼 흔히 사람들이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 되었을 때 그렇듯이 안간힘을 쓰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그 사내의 인생이 주제넘게 끼어든 것만 같아 나 역시 그와 똑같은 강도로 괴로워졌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을 때 눈이 마주쳤다. 왠지 나는 허둥대는 심정이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꾸벅 숙였는데 노인은 인자한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얼굴로 미소를 짓고 부동산 사무실을 사뿐사뿐 걸어나갔다. 그 사이에 재빠르게 냉커피를 들고 내 앞에 선 중개사는 왜 이 동네가 신혼부부에게 좋은지를 이전과는 다른 이유를 들며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중개사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
그 노인이 무엇 때문에 부동산을 찾아왔는지를 물었다. 중개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곳에 오는 사람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과 살던 집에서 나가려는 사람밖에 없다며 힐난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가 달짝지근한 냉커피를 마시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이 전세 3천만 원짜리 반지하라는 것과 전세 5천만 원으로 살고 있는 내 방이 2달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라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운 채 횡재한 기분으로 조금은 들떴다. 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짜리 방을 얻어 살고 있는 듯 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다. 윤희는 알지 못한다. 사표를 쓰고 나올 때 대출이 있었다는 걸. 그 돈으로 2명의 판매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가름했다는 것도. 윤희는 전세 8천쯤에 방 2칸짜리 빌라를 팔았다. 윤희가 2천쯤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내가 거기에 1,000을 더 보태면 가능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윤희는 전세자금 대출을 극도로 꺼렸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빚 없이 시작하고 싶어. 이해할 수 있었다. 대학 졸업 뒤 학자금으로 대출받았던 빚을 갚는데 7년이 걸린 윤희는 매달 꼬박꼬박 자동으로 이체되는 대출금이 찍힌 통장을 바라보며 목숨이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었다고 했다. 나는 꿈을 꾸고 싶었다. 부유하고 상냥한 남자의 손에 윤희의 손을 넘겨주면서 행복하길 바라 라고 얼굴을 우그러뜨린 채 말하는 꿈을. 대신 꿈에 노인이 등장했다. 전세 3천짜리 반지하 방에서 꿈틀대던 거대한 구더기가 방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면서 점차 회색 양복을 입은 늠름한 노인으로 변하는 꿈이었다. 내가 꿈에서도 납득할 수 없었던 건 그 노인이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왜 알 수가 없었던 것일까? 다른 꿈에서는 누가 등장하든 그 사람의 감정마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나는 무척 반가웠다. 딱히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다는 거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꿈에서 나는 그 공통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고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곱게 늙을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고 사정하다가 잠에서 깼던 것 같다. 아마도 노인이 나를 후려치려는 듯한 몸짓을 하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며 깼던 것 같다. 가능하다면 나는 단번에 노인이 되고 싶었다. 노인이 겪었을 삶은 생략한 채 우아하고 세련되게 단번에 늙어서 감히 나를 어쩌지 못한 이 험난한 세상을 부드럽게 조롱하다 죽고 싶었다. 그 즈음의 토요일 아침에 도서관으로 향하던 나는 승용차 앞에 쭈그리고 앉아 거의 죽음에 임박한 사람처럼 헐떡이며 담배를 피우는 중년의 가장을 보았다. 형님! 소리가 나오다 말고 쏙 기어들어갔다. 일주일치 생활비를 들여 바꿔주었던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가 죽어 자빠진 개의 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범인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던졌다. 전혀 위로를 받은 표정은 아니었다. 외려 사이드미러의 눈동자에는 이런 말들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이번에도 네 녀석이 한 짓이지? 분명히 너일 거야. 너여야만 해. 네가 있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하마터면 내가 한 짓이라고 거짓으로라도 실토해버릴 뻔했다. 그날 처음으로 대낮에 공원에서 노인과 대화를 나눈 터라 나는 탈진한 상태가 되어 조금 일찍 귀가해 침대에 누웠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소심하기 짝이 없는 소리여서 정말 누가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문을 열고 보니 사이드미러였다. 나는 사이드미러와 함께 주택단지 어귀 실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대여섯 병이나 마셨다. 이 형님이 대뜸 내게 던진 충고는 바로 이거였다. 동생, 이 동네에서 살지 마. 그리고 한참을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를 부순 불쌍한 놈을 욕하더니 전동 접이식에 익숙하지 않아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 잊은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다. 이 동네 놈팡이들은 사이드미러를 태권도 발차기용 미트쯤으로 하나 봐. 아이씨. 어쨌든 그 놈팡이들에 나도 속했으므로 맞장구를 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중년의 가장이 유독 내게만 대범한 척 구는 거라고 짐작했다. 갓 입대한 신병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기들과 숨어 고참병을 욕할 때 익숙하다는 듯 내뱉는 상스러운 말들에 사실은 스스로도 놀라듯이 사이드미러도 음탕하거나 상스러운 낱말을 발음할 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으며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났다. 아마도 사이드미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거였다. 그 사나이의 고민을 들어줬으니 이번에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차례였다. 마침 윤희에게 전화가 왔다. 윤희는 아버지와 어떻게 다투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게 내게는 좋은 대화거리였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사이드미러는 김치찌개를 퍼먹다가 흰 티셔츠에 국물을 흘렸다. 손으로 탁탁 털어내는 바람에 김치 조각이 내 술잔에 풍덩 빠졌다. 그 가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나는 불만도 드러내지 못한 채 조심스레 새 술잔을 가져와야 했다. 아이, 마누라가 난리를 칠 텐데. 이런 말 끝에 중년사내는 앞으로의 걱정 따위는 잊어버리겠다는 듯 킁킁대더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 말이 다 끝났느냐는 뜻인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신기해.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지점장까지 했는지. 사실은 전임 지점장이 자살을 했거든요. 사이드미러는 놀란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는데 마땅히 오래전에 귀신이 되었어야 할 녀석이 여태 목숨을 부지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렇게 했다. 우리는 점점 취했고 그러는 동안 내가 한 말을 사이드미러가 귀담아 듣는다는 확신은 없었다. 나는 점점 가련한 중년의 가장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사실이야 어쨌든 그날 대낮에 노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런 식으로 보기했던 것이다. 그 노인을 제가 2달 가까이 관찰했는데 참 이상하더란 말이죠. 형님도 저 공원에서 조깅 트랙 공사가 한창인 거 아시죠? 노인은 부동산에서 지나쳤던 나를 기억했다. 의뢰 처음 낯을 드는 사람들이 나누는 인사 뒤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나는 방을 내놓으셨죠? 로 시작하는 뻔한 수작을 걸었다. 오늘 낮에 그 노인이 젊은 여자와 대화하는 걸 보았거든요. 게다가 왜 노인이 공사 때문에 불편한데도 한사코 공원 남쪽 부근만을 고집하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왜 사연이 없겠어요? 노인의 말에 따르면 노인의 어머니는 바로 공원이 있던 자리에서 한줌 죄가 되었다. 일제시대부터 그 자리에 화장터가 있었다. 그 시절 노인은 젊었고 어머니의 죽음에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기는 했어도 진짜 슬픔이라 일컬을 만한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다.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한 이유만은 잘 기억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이런 불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매정하기 짝이 없었다. 명절이나 기일에 성묘를 하러 가기가 귀찮아서였다고 한다.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내내 땀이 흘렀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손등으로 닦는데 신경질이 났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서라고. 고개를 돌렸을 때 보았던 공원 북쪽 야산의 실루엣이 기억에 선명한데 이 자리에서 보았는지 아니면 저 자리에서 보았는지 확실할 수가 없노라고.
나는 속으로 실없는 웃음을 흘렸던 듯하다. 이 노인은 범죄자인 것이다. 범죄자는 범행 현장이 다시 찾아온다고 하지 않던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온 평범한 늙은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내가 품었던 경외감은 배신이라도 당한 듯 허물어졌다. 이윽고 노인은 헛웃음을 흘리며 자조하듯 덧붙였다. 내가 왜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군. 그게 다 죽은 마누라 때문이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도 여기서 불사르고 아내마저 이곳에서 불사르셨군요. 대범한 방화범이십니다.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혹시 아까 보았나? 감색 투피스를 입은 여인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인마저 불사르지 못해 아쉬웠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면서. 내 아내일세. 젊은 날의 아내지.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워머를 통과해 여기에 나타난 거야.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노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노인의 이야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렴풋이 하지만 틀릴 수가 없는 기억이 떠올랐다네. 그 시절 어머니를 화장할 때 아내는 나와 함께 있었지. 어쩌면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아내를 화장할 때 이곳을 선택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네. 젊은 날의 아내는 늙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하지만 내가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라는 사실만은 아는 듯했네. 아내는 내 앞에서 울었어. 젊은 날의 나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네. 자네라면 뭐라고 대답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으므로 생각할 가치조차 못 느낍니다. 그런데 대체 워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네. 그 청년과 결혼하지 말라고. 내 말을 듣고 아내는 슬픈 얼굴이 되어 다시 워물을 통과해 과거로 사라졌다네. 정신이 이상하게 틀림없어. 그 여인은 공원 출입구를 통해 빠져나갔잖아. 쉼터에 앉아 율무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우명한 눈빛을 교환하며 그 여인의 몸매를 품명하기도 했으니까. 내가 노인과의 대화를 복귀하는 도중 사이드미러는 신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끽끽 소리를 여러 번 냈다. 혀꼬인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바보스럽게 들렸다. 나도 말할 겁니다. 나와 결혼하지 말라고요. 나처럼 한심한 놈과 살면 너희 운명도 한심하게 되는 거라고 말해줄 겁니다. 호기롭게 외치면서 우리는 어깨를 엮고 비틀비틀 골목을 걸었는데 만약 중년가장이 사모님이 허리장을 지른 채 골목 한가운데 버티고 섰지 않았다면 거기에 주차된 차들의 사이드미러를 죄다 깨버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은 잘 가게 동생 이런 말이 아니라 칠칠지 못하게 찌개 국물이나 흘리고 이게 대체 무슨 연병지랄이야 였던 것 같다. 그날 꿈에서 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사이드미러를 낀 은밀한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해고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저리를 치며 깨어난 나는 조끼 3리터의 물을 마신 뒤 도서관이 임시 휴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다시 잠을 청했으나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 탓에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사이드미러는 대체 어떻게 내가 사는 방을 정확히 알았을까? 나는 슬리퍼를 신은 채 동네 주민답게 방심한 태도로 골목을 어슬렁거렸다. 승용차가 주차된 자리가 사이드미러의 집 앞이라는 것쯤은 알았는데 그 5층짜리 빌라 어느 곳이 정확히 그 일가족의 거처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건물 북쪽 반지하 방과 담 사이 공간에 걸린 빨래들 사이에서 지난밤 사이드미러가 입었던 티셔츠를 보았다. 김치찌개를 흘린 그 티셔츠가 깨끗이 세탁되어 걸렸으나 나는 환상인 듯 티셔츠에 남은 얼룩을 보았다. 불현듯 사이드미러가 정말로 외로웠을 거라는, 내게 보여준 관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어쩐지 이 동네에 살아도 괜찮겠다는 오싹한 생각마저 스멀스멀 솟아나는 거였다. 일요일 오후 내내 나는 노인이 사는 반지하 방을 찾으려 애썼으나 끝내 발견하지는 못했다. 중개사에게 주소를 물으면 간단한 일이지만 왠지 나는 어느 날인가 반드시 노인의 방을 지나쳐가게 될 것이며 그런 순간이 오면 노인의 방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일주일 뒤에 사이드미러는 내 방 침대에 걸터앉아 수상쩍은 제안을 했다. 고상하고 세련된 노인이 필요해. 중견기업이 회장 역할을 맡아줄 배우가. 배우라뇨? 사이드미러의 설명에 따르면 지인 가운데 불법적인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른바 야동이라 불리는 동영상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한다. 태물로 분류된 몇몇 에로배우 출신을 섭외했는데 성기가 노출되는 촬영인 걸 알자 주랭랑을 쳤다고 한다. 꼴에 배우 군성은 찐이었단 말이지. 아 뻔한 거잖아. 스토리야 이미 나왔지. 몰래카메라 형식이라서 얼굴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주로 그 부분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찍겠지.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오른손을 쫙 펼쳤다. 5천만 원이요? 나는 한 대 얻어맞았다. 아이고 500이지.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갔다. 사이드미러는 입을 딱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잊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심정이었다. 사이드미러가 노인에게 주섬주섬 설명을 하는 동안 나는 어쩌다 노련한 뚜쟁이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가 손가락 3개를 폈다. 남자는 비열하게 용감하고 가장은 용감하게 비열하다. 나머지 200이 우리가 중간에 가로챌 속이 빈 모양이었다. 초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도서관이 우울하게 타올랐다. 나는 노인이 대본에 고개를 저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사흘 뒤 우리는 불법적인 일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는 사람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재능이 퍽 다양했는지 총연출과 촬영감독을 모두 겸했다. 스태프는 따로 없었고 20살을 간 넘긴 듯한 삐쩍 마른 여배우와 네토리의 사내가 전부였다. 노인과 나는 조촐한 술자리에서조차 소외를 당한 듯 말없이 구운 고기를 집어먹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 네토리의 사내가 깨진 술병으로 제 손목을 긋더니 구급차에 실려가 버렸다. 남은 5은 자리를 옮겨 2차를 갔는데 사이드미러의 지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배우로 캐스팅했다. 회장과 젊은 여자의 정사가 영상의 전반부라면 이 죽일년 놈들을 응징하기 위해 뛰어드는 여자의 남자친구가 강간하듯 여자와 벌이는 정사가 후반부였다. 그 남자친구가 바로 내가 맡은 역할이었다. 노인은 담담했다. 노인이 지닌 범상치 않은 성스러움은 그런 자리에서도 퇴색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여배우의 놀림감이었다. 부들부들 떨었던 탓에 술을 자주 흘렸고 곱장이 수덩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헬란을 들어야 했다. 윤희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윤희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빠가 사는 방에 가봤는데 나간 지 며칠 되었는지 밥통에 남은 밥이 딱딱해졌더라고. 나는 방금 뚜쟁이에서 배우로 신분 상승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렇게 받을 출연료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말할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아르바이트야. 이틀 뒤 노인과 나는 고급 주택들이 위압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 입구에서 악수를 나누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기다릴게요. 노인은 흔흔히 웃었다. 날개 꺾인 학 혹은 황새 한 마리가 사뿐사뿐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이드미러는 수개비를 포기했고 나는 배우 역할을 포기했다. 촬영장에서 생긴 일은 훗날 사이드미러를 통해 들어 알게 되었다. 노인은 수줍어하기는커녕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감독은 노인의 물건이 생각보다 크고 빳빳해서 주의를 줬다. 아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 해요.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 정서를 버리는데 그렇게 힘차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제야 노인은 얼굴을 붉혔다고 한다. 또 울덩가락이 있어서. 그 동영상은 며칠 뒤 강남 고급주택가 몰카라는 제목 따위로 인터넷을 떠돌았다. 물론 그곳은 강남이 아니었지만 무슨 상관이랴. 나는 동영상을 본 뒤 노인이 1인 2역을 맡았음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부유하고 염치 없는 회장님 역할과 분노한 젊은 애인 역할을 동시에 해치웠다. 아마도 동영상 전반부에서 회장을 여배우와 떼어놓은 사람은 감독이었을 것이다. 노인은 옷을 갈아입고 뛰어들어 왔는데 그러면서 감독의 역할을 다시 바꾼 것이었다. 나는 무엇보다 거죽만 남은 노인의 삐쩍 마른 맨몸이 서글펐다. 노인의 피부를 잡아당기면 날고해진 외투처럼 훌렁 벗겨질 것만 같았다. 이런 사실을 모두 노인이 사라진 뒤 알게 되었으므로 그날 어둑해질 무렵 골목 입구에서 노인과 재회했을 때는 노인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나를 이끌고 식당에 들어갔다. 미국산이 아닌 한우라는 사실을 주인을 불러 다짐까지 받은 뒤에야 주문을 했다. 내가 좀 개걸스럽게 먹는 쪽이라면 노인은 한우의 육질과 육즙을 음미하면서 한 점 한 점을 신중하게 씹어 삼키는 쪽이었다. 나는 노인이 촬영장에서 겪은 일을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었기에 심사가 쓸쓸하고 비참해서 불어 태어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우리가 이처럼 식당에 마주 앉아 비싼 쇠고기를 함께 구워 먹는 신세가 되었는지를 떠올렸다. 알 수 없었다. 그저 같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나는 노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노인은 이미 내게 말했다.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얻은 딸 자식이 있는데 40이 가까운 지금에야 결혼을 하게 되었노라고. 돌아보니 연주, 내 딸의 이름이라네. 제 어미가 그렇게 되고 난 뒤부터 결혼을 서둘렀다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었겠지. 어차피 나는 그 아이의 마음 어느 구석에도 자리 잡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네. 나는 아내가 죽을 때까지 머물렀던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야. 아내가 머물렀던 바로 그 방에 들어갈 거라네. 나는 왜 하필이면 그 방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도 웜을 운운한다면 귀를 딱 막은 채 고기만 먹으리라 작정하면서. 아내는 죽기 전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 자주 방문하지는 않았다네. 아내가 정신이 먼 곳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거든. 아내가 죽고 유품을 챙기러 갔을 때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중 내 몸이 금이 갔다네.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나 역시 부서지는 중이었지. 창에 아내가 비쳤다네. 간호사는 아내가 창에 앉은 채 요양원으로 통하는 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고 말해주었네. 간호사가 물으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대답했다는 거야. 아, 내가 그랬다네. 나는 자신만만하고 부유하기까지 했지. 하지만 재주는 부족했어. 내가 떠난 동안 누군가는 나를 기다렸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 처음으로 노인의 이마에 잡힌 주름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름살은 마치 노인이 말하는 동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만 같았다. 그 방이 폐쇄되는 바람에 내가 그 방에 들어가기로 결정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네. 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장에 비친 아내가 지워지지 않는다네. 요양원 관리자들은 이 사실을 쉬쉬하면서 그 방을 폐쇄하는 것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 했지. 나는 약속했다네. 그 방에 앉아 창에 새겨진 아내를 보는 것으로 여생을 마칠 것이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나는 다른 이문이 솟는 걸 억지로 누르며 왜 내게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내 딸과 결혼할 미래의 사위를 몰래 훔쳐본 적이 있다네. 자네와 닮았어. 물론 자네보다 나이는 많지, 사위는. 이 낱말을 발음할 때 노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갈라졌다. 내 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떻게 그 삶을 견뎌왔는지 잘 안다네. 모르고서는 지낼 수 있지만 알고서는 그러기가 힘들지. 고마웠다네. 간절히 바라면 창에 새겨지기도 한다네. 간절히 바라면. 노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나는 결코 알 수 없으리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만은. 4월 뒤에 부동산에 들렀다. 중개사는 두 가지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인데 관례에 따라 나쁜 소식부터 전한다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 더 올렸다고 알려주었다. 좋은 소식은 노인의 방이 계약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오늘 입주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나쁜 소식은 알아들었는데 좋은 소식은 한참이 지난 뒤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중개사는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가락을 내 눈앞에 들어올리며 부동산 중개업의 고청을 늘어놓았는데 이따금 사무실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럴 때의 중개사는 고단한 삶을 사는 여느 40대 후반의 여자와 마찬가지로 관록이 엿보였다. 여자의 관록이 말이다. 노인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중개사는 노인이 세든 빌라 건물 전체를 주인에게 위탁받아 관리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전세금을 내줬다고 한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젓더니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다. 부탁이 있어요. 전세금 3,000만 원과 이 돈 500만 원이라오. 모두 지금 이 계좌로 송금해 주시오. 어르신의 명의가 아닌데도 괜찮으세요? 노인은 중개사를 믿는다며 괜찮다고 말했다. 노인은 영수증을 써주었고 중개사는 노인이 원하는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했다. 나는 수취인의 이름이 연주가 아니냐고 물었고 중개사는 흥미롭다는 듯이 눈빛을 빛내며 송연주가 맞노라고 대답했다. 적어도 나는 노인의 성이 무엇인지는 알게 된 셈이었다. 내게 300만 원을 남긴 독재가의 성을 말이다. 나는 중개사가 건네준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처럼 안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갔다. 그런데 꼴을
사이드미러의 사모님이 목격했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냉담하지는 않았다. 철없는 도련님을 바라보는 노련한 형수님의 눈빛이랄까? 그 눈빛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150만 원을 사이드미러에게 건네주었다. 아우! 감격한 사이드미러의 품에서는 축축한 땀내가 났다. 어쩌면 조만간 내 가족이 둥우리에 초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날 오후 나는 윤희의 자취방으로 갔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윤희를 달래 1시간 반이나 지하철을 타고 윤희의 아버지가 산다는 동네를 찾아갔다. 윤희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반쯤 부서진 계단 아래 굳게 닫힌 반지하방 현관문 앞에 섰다. 자물쇠가 없었으므로 윤희 눈동자에 기대가 떠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코 속으로 밀려드는 냄새. 부재의 냄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쓸쓸하고 지독한 향기에 눈물이 울컥 솟았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집안은 횡댕그렁했다. 방은 텅 비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적어도 윤희의 눈에는 아버지에게는 딸이었으므로 그 방에 새겨진 아버지가 보였던 것 같다. 이윽고 골목 앞에 트럭이 섰고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방에 들어왔다. 중개사는 이 방에 살던 분은 어제 살림을 정리해 떠났다고 말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윤희 통장에 우리로서는 거금이랄 수밖에 없는 돈이 입금되었으리라는 걸. 아마 윤희는 평생 의문을 품은 채 살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가 살던 방의 전세금보다 많은 액수의 돈이 어떻게 입금될 수 있었는지. 나는 찾아내지 못한 노인의 방이 바로 이곳임을 알았다. 그리고 나 또한 알지 못했다. 윤희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몸을 팔았는지를, 윤희 아버지도 나를 아는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위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윤희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최초이면서 최후의 연기를 열연했는지를. 나는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았다. 요양원에서 폐쇄한 방을 돈 한 푼 없는 노인에게 내줄 리는 없었다. 노인은 이제 이 세상에는 없는 텅 빈 존재인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세탁소에 걸린 낯익은 양복을 보았다. 세탁소 주인은 요즘 추세인 보고풍이라며 저렴하게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양복을 빌려 입고 공원에 갔다. 그 사이 조깅 트레킹은 흙길로 바뀌었다. 노인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단번에 노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내 안에 노인이 한 명 거주하는 기분이었다. 이쪽 벤치에도 앉아보고 저쪽 벤치에도 앉아보았다. 노인이 왜 그처럼 옮겨 다녔는지 알 것 같았다. 어디에서 보아도 그 산이 그 산이었다. 그러니까 노인은 영영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정확히 어떤 자리에 섰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건 과연 한 사람에게 무척 쓸쓸한 일일 테다. 나는 쉼터에 앉아 의심쩍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다른 노인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노인처럼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배우가 된 듯한 기분으로 턱을 슬쩍 끌어당겼다. 사이드미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저 노인들을 보면 저게 곧 나의 미래구나. 먼 일로만 알았는데 눈 한번 깜빡하는 순간 내가 저렇게 앉아 율무차를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나도 그렇다. 혐오스럽지 않은 인간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진동이 느껴졌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어쩐지 이 동네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손은기 작가는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는데요. 소설집으로 사람이 신화, 봉섭이 가라사대, 톰은 톰과 잤다, 장편소설로는 귀신이 시대, 청년이사 장기력, 이슬람 정육점 등이 있습니다. 최명희 청년문학상, 만해문학상, 노글리 평화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